2012년 1회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도 1회 문제고요. 승합기 문제네요. 보통 이제 기기 시간에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문제를 아마 좀 풀어 보셨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단상 승합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접속을 60kW, 부하가 이제 60kW의 역률이 0.85인 부하죠. 0.85인 이제 여기다 이제 부하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단자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3000이라고 했던 거죠. 3000V. 여기를 이제 승합을 하는 거죠. 이제 얼마만큼 승합을 하는 거냐면 요거만큼 이제 승합이 되는 건데, 요 승합용 이제 전압비가 얼마라고 했냐면 3300에 220죠. 3300에 220짜리 이제 전압 승합기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부하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얼마짜리 승합기를 사용을 할까요?라고 하는 거죠. 이 승합기 용량을 얼마짜리를 쓰면 좋을까요?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승합기 용량은 승합기 용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 전압 상승분, 그렇죠? 요 전압 상승분만큼의 전압에다가 거기에다가 여기 2차 측 전류, 그렇죠? 요 두 개를 곱하면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용량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승합기 용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입하는 전압에 대한 값이 전압 상승분만큼이 아니고 최대치 전압을 여기다가 이제 그 용량이니까는 넉넉하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 전압만큼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20에다가 2차 측 전류만큼을 이제 이제 고려를 하면 되는데 2차 측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전류 I 2차 측 전류는 용량에다가 얘가 삼상 이라는 건 없죠, 그렇죠? 삼상은 아니니까는 전압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 킬로와트 60kW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대입을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이 2차 측 전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3300을 대입을 하면 안 돼요. 부하 측 전압이니까는 부하 측 전압으로 나누어야지 2차 측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기다가 3000을 집어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측 전압은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면 먼저 이 전압비를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전압이 상승이 되는지, 그렇죠? 그 부분에다가 3000만큼을 이제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2차 측 전압 어떻게 구할까요? 2차 측 전압. 권수비를 이용해서 A분의 V1 이렇게 구하는 거죠. 1차 측은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3000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쓰면은 분수가 조금 쓰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A분의 1에 아니다. V2라고 하면 그렇죠. 2라고 하죠. 2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여기다 그냥 2라고 쓸게요. 요 전압 상승분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요거는 이제 V1 걸리는 전압에다가 A분의 1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권수비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게 V2분의 V1이니까 요걸 구하고 싶으면 두 개를 이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1차 측 전압이 얼마를 걸었냐면 3000을 걸었죠. 그럼 권수비 요 변한 비가 전압비가 얼마냐면은 3300에 200인데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여기가 3300에 220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200이 될 거예요. 요거는 200V. 그래서 여기가 200V니까 여기 3000이죠. 3000에다가 200이 더해진 거니까 요 2차 부하 측에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 거냐면 3200만큼의 전압이 걸리는 거죠. 3200 곱하기 역률은 0.85
에다가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60kg니까는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하면 2차 전류가 나오겠죠. 이 2차 전류 값이 4.85. 아니다, 4.85는 용량이구나. 22.06. 그렇죠? 이게 22.06 암페어고 요거를 여기다가 숑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220 곱하기 22.06을 하면 그럼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게 얼마냐면 4.85 kVA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220에다가 22.06을 계산하면 그냥 볼트니까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킬로볼트로 이제 만든 거고 kVA죠. VA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기기 시간에 좀 이제 다뤘었던 이제 문제니까 대충 이렇게 이렇다더라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방금 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용량에 대해서 다음 표를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서 이 표가 나왔어요.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이 나왔고, 이제 1번 문제하고 이제 2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부터 보시면 2등급인 사무실 빌트인 전력이니까 위에 표 중에서 표가 0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2등급인 사무실이니까는 그 표에서 이제 2등급에 해당하는, 그래서 조명은 22, 콘센트는 5, 그다음에 OA 기기는 34, 일반 동력은 45, 냉방은 43, 그다음에 사무자동화 동력은 8. 이제 요 부분, 요 구간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전체 이제 용량을 이제 구하시는 거고요. 용량이 그 단위가 제곱미터당 VA 값이니까는 연면적이 만이니까 그 만을 곱해야지 이제 전체 이제 부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겁니다. 해보면. 뭐 이제 표에 나온 걸 쭉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부터 해서 조명, 그렇죠? 조명, 콘센트, 그렇죠? 그다음에 OA 기기, 그다음에 일반 동력, 그리고 냉방 동력. 어제 표 다 있으니까는 다 안 쓸, 자세히는 안 쓸게요. OA 동력, 그렇죠? 그리고 합계 이렇게 나온 거죠. 표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중에서 2등급이니까는 조명은 얼마였냐면 22, 그렇죠? 그다음에 콘센트 5, 얘가 34, 일반 동력이 45, 냉방이 43 하고 OA 동력은 8 해가지고 157 이렇게 나온 건데, 요거는 제곱미터당이니까, 그렇죠? 제곱미터당이니까 전체 면적을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냐면 만. 그리고 요거 이제 요 단위가 VA per 제곱미터였으니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KVA잖아요. 단위 환산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KVA로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3승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KVA가 될 테니까, 그렇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이제 KVA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거 면적만큼 해가지고 단위 환산을 해야 되니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건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복잡하게는 나왔는데, 복잡하게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두 번째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 동그라미 1, 2, 3번을 보세요. 그 위에 있는 그 빼고 동그라미 1, 2, 3번을 보시면 여기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 그렇죠? 조명 콘센트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 일반 동력에 대한 변압기 용량.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에서는 변압기 용량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2011년 문제도 풀었고 워낙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변압기 용량에 대한 것들은 뭐 어떻게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TR 용량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해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부등률 있으면 부등률, 역률 있으면 역률. 그렇죠? 예. 만약에 위에가 킬로와트나 이제 와트로 나오면은 이제 역률까지 고려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이게 나오면 여기까지 고려를 하시는 거고. 부등률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면은 쓰고, 주어지지 않으면은 안 쓰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1번. 뭐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는 요 식으로 이제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2번 1번이죠. 2번 1번 문제를 보시면 조명 콘센트 사동화 기기에 대한 이제 변압기 용량을 산정을 하시는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설비 용량이 있어야죠. 설비 용량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어요. 이게 설비 용량이잖아요. 여기 구한 게. 그럼 거기다 이제 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수용률하고 이제 부등률이 있으면 이제 그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밑에 위에 보기 중에 괄호 2번 문제 보기 중에 이제 수용률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조명 콘센트에 대한 거는 0.7,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동력 사무는 0.6, 냉방 동력은 0.8, 그리고 주 변압기의 부등률은 1.2로 하겠다라고 이제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한번 고려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건데, 요 조명 콘센트 OA에 대해서는 얘가 수용률이 얼마냐면은 0.7이라고 한 거죠. 요건 0.7 수용률을. 그리고 냉방 동력, 일반 동력 및 사무 자동화 동력, 일반 동력하고 요 OA 동력, 요거는 0.5 수용률이. 그렇죠? 그리고 냉방 동력은 0.8, 얘는 0.8. 이렇게 수용률로 고려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단 강압, 주변압기 부등률은 이제 1.2로 한다고 했으니까는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단 조명 어쩌고 삼성 변압기 하는데 일반 동력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부하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부하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하들을 변압기를 3대를 쓴다, 이제 그 얘기죠. 밑에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쨌거나 일단 용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저기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조명 콘센트 OA 기기 일반 기기에 대한 변압기 용량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조명 용량에다가 콘센트 용량에다가 OA 용량 하고, 그렇죠? 거기에 곱하기 요거까지는 설비 용량이니까는 수용률을 곱하시는데 수용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0.7이라고 한 거죠. 수치들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는 저희는 이제 개념만 이제 좀 볼게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면은 구분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일반 동력하고 OA 동력, 그쵸? 요게 수용률이 0.5. 설비용량에다 수용률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 세 번째, 냉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0.8.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하시는 거죠.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각각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계산값이 얼마냐면 427. 얘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265. 세 번째 거는 344. 맞죠? 이렇게 나온 거고, 보통 이제 요거는 좀 이전 문제여서 옛날에 좀 2012년도니까는 이제 10년 전 문제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변압기 용량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냐면 427보다 큰 게 이제 500짜리가 변압기가 있는 거고, 265보다 큰 거는 300짜리 있는 거고요. 300짜리 큰 거는 400짜리 넣고 이제 500짜리로 이제 가시면 돼요. 뭐 400짜리도 만들면 있긴 한데, 일단 저희가 이제 거의 이거를 뭐 공칭값으로 꼭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전에서 이제 변압기 용량을 이제 분류해 놓은 표에 보면 이제 400짜리는 없고 이제 300, 500짜리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요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답을 선정했었던 거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변압기 용량들이 다 표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는 변압기 용량들은 좀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거의 아마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변압기 용량이 다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얘는 이제 옛날 문제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변압기는 500이고 두 번째 변압기는 300이고 이제 세 번째 변압기는 이제 500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로 2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뭘 더 구하셔야 되냐면 주 변압기 용량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주 변압기 용량은 이제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냐면 네 번째인데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더하시고, 그렇죠? 요게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더한 게 요 설비용량에다 수용률을 다 이제 계속 고려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더 고려를 하시는 거냐면 부등률, 각 변압기 간의 부등률을 이제 고려를 하시는 건데 부등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1.2라고 했네요. 그렇죠? 1.2.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863.33이 된대요. 863.33. 그러면 요거보다 큰 거 900짜리 없고요. 1000 kVA짜리 변압기를 선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수식들이 거기 쭉 나오는데 개념으로는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 식은 이제 요거였고, 뭐 변압기 용량 구하는 식은 뭐 워낙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가시면 무조건 뭐 점수 깎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요거 뭐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 그렇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꼭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주 변압기에서부터 각 부하에 이르는 단선 계통을 이제 간단하게 그리십시오. 2단 강압이니까 전압이 이제 두 번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변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압기가 메인 변압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조명 콘센트 있는 쪽, 이제 동력 있는 쪽, 냉방 동력 있는 쪽, 변압기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산한 대로 얘가 이제 1000짜리 썼었던 거고, 그렇죠? 얘는 500짜리 쓴 거고, 얘는 300짜리 쓴 거고, 얘도 이제 500짜리 쓴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단 강압 방식이죠. 그래서 한 번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두 번 떨어뜨리고 이런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변압기 1차 측에는 뭘 그리셔야 되냐면 COS나 PF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메인 변압기 고장났을 때 보호하는 차단기 그려야죠. 문제 조건에서 메인 변압기 이후로 단선 이제 간단하게 그리라고 했으니까는 이 상단에는 이제 안 그린 거예요, 뭐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하면 되겠더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는 식들이 뭐 조금 그냥 보면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변압기 용량 구하는 식에 대입을 해서 푸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죠. 다음 문제. 거기 뭐 이제 해설에 변압기 용량 이제 기본적인 것들 이제 밑에 대충 적어놨으니까는 이제 암기하실 분들은 이제 보고 좀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 문제 보시면 네트워크 변압기 과부하율이 130일 경우에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이 얼마만큼이 될까요?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공식이기는 한데 그 공식에 보면은 밑에 그 공급 피더 수에서 1을 뺐죠. 그렇죠? 공급 피더 수에서 1을 뺐는데 1을 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정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부하의 전력을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라인이 고장 난 걸 기준으로 해서 용량을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공급 피더수에서 1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사고가 나더라도 무정전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3 빼기 1이 된 거고, 나머지 이제 공식에다 그냥 대입을 하는 거니까 공급은 이제 분자에는 최대 수요 전력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있는 단위가 kVA 단위가 들어가니까 7000을 역률로 나누셔야 돼요. 역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0.92.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피더 수에서는 하나를 빼야 돼요. 피더가 회선수가 3회선이죠.
근데 네트워크 방식에서는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그 회선으로 무정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1을 뺐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부하율 분의 100인데 과부하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130%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곱하기 130%. 보통 이제 네트워크 방식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할 때에 보통 이제 130%의 과부하에서 한 8시간 동안 운전을 했을 때에 변압기 용량에 이제 변화가 없느냐 이런 것들이 그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30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게 얼마냐면 2926.42kVA더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 문제가 이제 뭘 물어봤냐면 미완성 회로인데 역부위 결선을 해서 2차의 3상 전원 방식 결선을 하십시오. 역부위 결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통 부위 결선 말고 역부위 결선인데 보통 부위 결선은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부위 결선이죠.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 상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변압기 2대를 가지고 결선을 하는 게 이제 델타 그 부위 결선이죠. 요걸 한 상이 고장이 났을 때 이제 부위 결선을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이 그림에서 이제 역부위 결선은 뭐냐면 Y 결선하고 그러니까 Y 결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을 때. 그렇죠? Y 결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중에서 이제 한 상이 고장이 났다. 그때 나머지 변압기 2대를 가지고 부위 결선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역부위 결선이 되는 거죠.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 넘어가는 건 부위 결선이고 Y에서 넘어가는 건 이제 역부위 결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저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리는 거냐? 일단 여기 이제 3상 4선식의 이제 Y 결선이니까는 1차 측이 Y잖아요. 그래서 Y 결선을 하는 거죠. Y 변압기 세대가 있으면 이렇게 Y 결선을 해볼게요. 세대 Y 결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Y고 2차 측은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중에 이제 한 상이 고장이 나서 한 상을 이제 지우는 거죠. 얘를 지우는 거예요. 뿅, 얘도 지우고 한 상이 고장 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워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Y 산상이 날아간 거고 2차 측 델타의 산상이 날아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을 처음부터 그릴 때 조금 이제 잘 안 되시면 이렇게 1차 측 Y, 2차 측 델타 하신 다음에 한상 날려서 쓰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2차 저하측 보호하셔야 되는 거니까 퓨즈 들어가는 거고 변압기 1차 측에는 우리가 COS나 PF 사용하는 거니까는 여기 이제 내용을 썼던 거고 중성선에 연결되는 거는 이제 퓨즈나 연결하면 안 되니까는 그렇죠? 중성선에 연결되어 있는 거에는 이제 그렇죠? 퓨즈 연결 안 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셔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 역부위 결선. 다음 6번는 뭐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고, 정션 박스하고 풀박스 있죠? 풀박스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션 박스는 어쨌든 이제 그 조인트 박스잖아요. 거기에서 전선을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고 풀박스 같은 경우에는 풀이 이제 당기는 거죠. 얘가 너무 배관이 30m 이상 배관이 길거나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전선을 당겨야 되는데 전선을 배관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 집어넣어도 전선을 당겨야 되는데 잘 이제 못 당겨지는 거죠. 너무 길거나 너무 이렇게 꾸불꾸불하면은 당기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박스 넣어서 거기서 중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당겨서
하기 위한 박스니까는 뭐 대충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뭐 콘센트 뭐 많이 나오죠. 연결하는 거, 방전 코일하고 이제 직렬 리액터하고 이제 콘덴서하고 연결하는 거. 뭐 이걸 이제 직접 뭐 삼선에 대한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있고. OV하고 UV하고 뭐 OC는 이제 약어니까는 오버볼트하고 언더볼트하고 오버커런트니까는 요거 뭐 요 정도쯤이야 뭐 그쵸? 설명, 용어, 역할 밑에 있는 거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는. 다음 8번 설명이 필요하지 않 그냥 뭐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제 아래와 같다 요거. 여기 이제 변압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는데 사람이 여기 이제 붙었을 때에 누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지 전이상승 억제하기 위해서 접지를 해야죠. 옛날에는 이제 이게 뭐 2종 접지하고 3종 접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요새 이제 체계가 바뀌었으니까는 그렇죠. 일단 1번 그림에서 등가 회로를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그리면 얘 등가 회로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게 RA, 얘는 RB.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이제 붙는 거죠. 요 2가 사람이 접촉했을 때의 전위 상승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접지극 쪽, 요거는 이제 변압기 쪽, 이쪽은 이제 전동기 쪽 접지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락 전류가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만약에 지락이 되면 이렇게 통해서 이제 회로가 이어지는 거니까는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된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심플하게 책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심플하게 그리면 요거랑 이제 거의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일반 등가 회로상에 있는 접촉 전압이죠. 사람이 여기 딱 붙였을 때 얼마만큼 전위 상승이 일어나는가 사람한테. 그리고 두 번째 등가 회로상 이 값을 표시하는 수식은 이렇게 그려놓으면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 기억하시죠? 전압 분배 법칙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이제 V라고 한다면 RA 플러스 RB의 전압이니까는 자기 쪽이죠. RB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RB에 대한 전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저압 회로의 지락 전류가 뭐 I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 전류 여기 이제 I라는 전류가 지락 전류가 이제 흐를 때에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전체 전압에다가 전체 저항을 나누면 그 전류값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접지인 경우에 일선 지락 전류가 4A라고 한다면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에 RB에 대한 값을 구하고 일선 지락 전류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구해야 되고 그렇죠? 요거를 구해야 되고 요렇게 이제 지락이 됐을 때에 지락 전류가 이제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일선 지락 전류를 구하기 어쨌든 이제 그 식은 이제 I가 RA 플러스 RB 분의 V 이제 요거니까는 요렇게 해서 이제 지락 전류를 구하는 건데 식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구하려면은 요 저항값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얘는 지금 바로는 이제 못 구하니까 일단 얘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죠. 얘는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변압기 쪽, 그렇죠? 변압기 쪽 접지 저항값은, 그렇죠? 저쪽에 대한 접지 저항값은 고압측 지락 전류의 150만큼. 그렇죠? 얘가 이제 차단 장치가 있으면 이제 뭐 300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별다른 그 얘기는 없으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150 나누기 이렇게 하면 이제 변압기 2차 측 그 저항값을 이제 구하는 거죠. 고압측 지락 전류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4A라고 했어요. 4에 1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RA에 대한 값이 얼마냐면은 37.5
37.5ohm이 되겠네요. 얘는 37.5. 그래서 이건 이제 구했고, 네, 두 번째. 우리가 RB를 구해야 되는데 RB는 어떻게 구하냐면 문제 조건을 보세요. 문제 조건이 제일 마지막쯤에 보면 그 동그라미 3번에 제일 마지막쯤에 보면 그 인체 접촉 전압은 얼마로 제한을 하는 거냐면 25만큼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게 이제 전압인데 요거를 25V로 제한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뭘 구했냐면 요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37.5라고 했죠. 그 전압은 얼마예요? 얘가 전압이 얼마냐면은 110V죠. 그럼 우리가 요 RB만 모르는 거니까는 넘겨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슉 넘기면 RB를 구해야 되는데 RB 곱하기 110이 요 분자를 여기로 쭉 넘길게요. 그러면 25에다가 37.5 플러스 RB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개해가지고 요거 넘기면은 이제 110 빼기 25 RB가 되고 110이 넘어와야 되니까는 25 곱하기 37.5를 이제 110으로 나누면 한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요걸 이제 또 옮겨 복잡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나온 값을 다시 요걸로 해가지고 다시 나누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책에 있으니까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요 RB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그렇게 넘겨서 구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11.03이 된대요. 11.0. 아까처럼 이제 2항에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항에서 구하면 이게 이제 11.03이 된다더라. 그렇죠? 그럼 따라서 요거는 11.03. 요거는 110V. 그러면 우리가 저압측 전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30.5에다가 더하신 다음에 걔를 이제 110에 대해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2.27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2.27. 요걸 계산하면. 그래서 1번 문제 동그라미 3번은 RB는 11.03, 그다음에 전류는 2.27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얘가 조금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아까 그 했었던 거 순서대로 조금 내려오시면 되세요. 얘를 구하고 싶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RA를 먼저 구했고요. 그래서 이 RA를 구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접촉 전압이 25V로 이제 그 제한을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에 의해서 RB를 구한 거고. 그래서 RA하고 RB를 구한 다음에 주어진 110V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류를 구한 겁니다. 이 순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가로 2번 접지극의 매서 깊이는 75를 0.75m, 75cm를 이하로 하면 되는 거고 3번은 뭐 6mm 접지선, 접지도체. 접지선이라는 말은 안 쓰죠. 접지도체는 6mm. 그렇죠? 동선일 경우에.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는 차근차근 이 순서대로 이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도 그냥 뭐 그쵸? 보통 이제 그 유도 전압 조정기만으로는 그 충분한 그 시험 전압을 얻을 수 없으니까 유도 전압 조정기 다음에 이제 승합기를 이제 보통 연결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2차 측 여기 이제 무바 시험이잖아요. 첫 번째 제일 끝에 하면 보시면 무바 시험이니까 개방 시험인 거죠. 그래서 2차 측 부하 측은 이제 개방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측정되는 값은 우리가 철손을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번, 10번도 뭐 보시면 되죠. 콘덴서 용량이 부하 무효분보다 크면 이제 과보상이 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절연 파괴가 될 수 있어서 전용의 개폐기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보통 델타 결선일 경우에 3고조파를 이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그 리액터를 진열 리액터를 통해서 이제 5고조파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뭐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연결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요. 11번은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요게 이제 50을 초과하느냐, 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1.25배를 하든지 1.1배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요즘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간단하게는 구할 수가 없죠. 조건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들을 이제 보다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그냥 대충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보시면 돼요. 요 문제는 설계 전류 구하는 것 정도로만 이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요거는 그냥 시험 삼아 해주세요. 요거랑 똑같은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긴 한데, 그냥 뭐 설계 전류 이상으로 우리가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한다라는 정도의 개념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그 전선 어떤 차단기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그 커야 되는 건 뭐냐면 케이블의 전류죠. 케이블의 전류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차단기 전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전류가 되는 건데, 설계 전류가 되는 건데, 만약에 케이블에 흐르는 전류값이 그러니까 케이블이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이제 녹아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케이블 전류값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설계 전류, 그러니까 실제로 부하에 흐르는 전류값은 제일 작은 거고, 이제 그 케이블의 전류랑 그다음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 그 사이에 이제 차단기 전류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조건들이 따로 없어서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설계 전류 구하는 정도로만 보시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부하가 전동기 부하가 있고 전열기 부하가 있어요. 전열기 부하는 역률이 1이니까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역률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물론 역률이 같을 수는 있긴 한데, 전동기 부하 같은 경우에 서로 역률이 다른 전동기가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따로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무효분은 무효분끼리 그렇게 계산을 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단은 머릿속에 좀 놓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열기만의 부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부하가 전동기랑 전열기랑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경우에는 역률이 이제 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그 경우에는 계산을 할 때 유효분하고 무효분하고 따로따로 나누어서 계산을 좀 해야 된다더라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동기 전격 전류의 합이 얼마나 될까요? 전동기 전격 전류의 합. 전동기가 10짜리, 15짜리, 25짜리가 있어요. 10짜리, 15짜리, 25짜리가 있고, 킬로니까는 곱하기 10의 3승 할 거고요. 전압은 3상에 380이고, 루트 3에 3상이니까 380 전압에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0.8이라고 했어요. 0.8. 그럼 전동기 전체 전류의 합이 94.96A 이렇게 나오고요. 전열기는 얼마냐면, 전열기는 보통 히터니까 H. 전열기는 얼마냐면 두 개죠. 5하고 10. 5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킬로니까는 10의 3승을 할 거고요. 그쵸? 어차피 3상이니까 루트 3에다가 380 전압은. 역률은 1이니까는. 그쵸?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전열기는 22.79가 나와요. 22.79.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설계 전류, 회로 이제 부하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를 그냥 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역률이 서로 다르니까. 얘는 이제 100% 유효 전류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유효 전류하고 무효 전류하고 이제 섞여 있으니까는 얘를 유효분하고 무효분으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저 유효분 어떻게 구하냐면 94.96에다가 0.8. 얘는 무효분은 94.96에다가 0.6. 그렇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죠. 사인 세타를 이제 무효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효분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75.97이래요. 75.97. 그렇죠? 무효분 전류는 얼마인가 봤더니 어디 갔어요? 56.98.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유효분하고 더하고, 그렇죠? 무효분은 따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설계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IP를 우리가 설계 전류라고 한다면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유효분은 일단 75.97 플러스 22.79의 제곱, 이게 유효분 플러스 56.98, 얘가 이제 무효분 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시면 이게 전체 값이 되는 거죠.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역률이 다르니까 이렇게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따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114.02A가 나오니까 전선의 허용 전류는 요거보다 큰 거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요 개념만 역률이 달랐을 경우에 이렇게 따로 유효분하고 무효분하고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정도에 대한 개념만 좀 가져가시고요. 실제로 허용 전류 구하는 거는 이렇게 안 한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안 해요. 그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기본적인 전동기를 기동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설명들이 앞에 쭉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일단 요 내용만 보시면, 요 그림만 보시면 뭐 자기유지가 그 정역 운전이나 아니면 와이드타 기동은 아닌 거죠. 그냥 전동기의 직입 기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MC가 붙으면 전동기가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L은 과부하 계전기니까는 요거는 이제 만약에 과부하가 돼서 열이 많이 발생하면 전동기를 멈추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거에 대한 이제 접점이 있죠. 수동 복귀 접점이죠. 그리고 이제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신호가 흘러서 X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서 얘가 이제 붙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를 요거를 자기유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얘를 자기유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PB에서 손이 떨어져도, 그렇죠? 떨어져도 지속적으로 이제 신호가 흘러서 그 릴레이가 계속 이제 스스로 여자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거 자기 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되면 타이머에 통전이 되니까 얘가 이제 딱 붙으면서 MC가 붙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붙어서 전동기가 도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전동기에서는 자기 유지가 제일 중요하죠. 거의 이제 뭐 100% 시험에 나왔었던 거는 거의 100% 전동기 운전에서는 자기 유지가 다 들어갔어요. 어쨌거나 자기 유지가 있는 거고, 전동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동작 설명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뭐가 다른가? 조금 다르죠. 문제를 보시면 스위치를 온한 다음에 그다음에 MC가 동작해서 전동기가 운전하는 회로인 거는 맞아요. 그건 이제 앞에 설명했었고, 거기에다가 타이머, 여기 타이머죠. 타이머가 입력 신호가 소멸했을 때 열려서 이탈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력 신호가 소멸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그 PB에서 이제 온 하는 요게 입력 신호거든요. 요게 요쪽이 소멸이 되면 얘도 열려서 이탈이 되는 형식이고요. 또 회전을 하면 얘가 복귀가 된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복귀가 되면
요게 입력 신호가 소멸이 되면서 이 접점이 벗겨져 버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기는 계속 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냥 아까대로만 따지면 이 상태로는 별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붙고 얘가 여자가 되면서 얘가 붙고, 그럼 타이머 설정된 시간 동안 얘가 딱 붙잖아요. 그럼 얘가 딱 여자가 되면서 전동기가 돌죠. 얘가 손을 떼어도 계속 자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요거에 의해서 타이머도 계속 여자가 된 상태니까, 그럼 얘도 접점이 계속 붙어 있을 테니까는 계속 전동기가 도는 거죠. 요 상태로 문제가 없는데, 조건이 뭐냐면 타이머가 입력 신호가 요 그러니까 여자가 된 상태에서 X 릴레이가 전동기가 회전을 하면 얘가 복귀가 돼야 돼요. 근데 얘가 복귀가 되면 입력 신호가 없으니까는 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MC가 소자가 되니까 전동기가 못 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못 도는 건데 돌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회로 상태로는 못 도는데 돌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돌게 만드냐? 자기 유지. 그렇죠? 내가 입력기에서 신호가 주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접점이 있잖아요.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불렀죠. 여기에다가 MCA 접점을 놓으면 얘는 다 끊어져도 처음에 한 번만 얘가 여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신호가 흘러서 전동기가 계속 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기 유지. 이거 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또 하나 있었죠. 뭐냐면 전동기가 돌면 얘가 다 죽어야 돼. 그럼 전동기가 돌 때에 얘네가 죽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접점을 쓰시면 돼요? MC, B 접점을 쓰면 되죠. 그러면 얘가 여자가 되는 순간에 얘는 붙어서 계속 돌 거고요. 얘는 떨어지니까 얘네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만든 것. 그래서 그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얘기였어요. MC 얘네가 다 죽어도 얘는 계속 돌게 해달라. 그럼 어떻게 돌아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지를 한 거고, 얘네 죽이려면 얘가 여자가 되는 순간에 얘가 다 죽는 거니까 여기 MC 비접점을 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역률을 계산을 하면 그렇죠? 보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이해 되실 거니까. 다음 문제는 PLC 문제네요. PLC. 네. 이제 간단하게 생겼어요. 아까 이제 전동기 그림하고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A 접점이죠. 그렇죠? 아까 그렸던 요런 요게 A 접점인데, 여기서 PLC에서 레더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저게 A 접점이죠. 동작을 시키면 B 접점으로 바뀌는 이제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 얘는 출력일 테고, 여기 스텝 따라서 요 순차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순차적으로 쭉 이제 이어지는 거고, 스텝이고, 여기 오퍼레이트, 여기는 이제 명령어죠. 그래서 여기 이제 R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명령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기기마다 그 만드는 회사마다 이제 명령어가 조금씩 다르니까, 요건 이제 리드라고 해서 읽는 거를 이제 R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요건 이제 라이트, W는 이제 출력 아니면 아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어드레스, 이제 주소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이제 보시면 PLC 시퀀스 그림을 이제 완성하라고 나왔고요. 회로의 시작은 이제 R로 시작하는 거고, 출력은 W고요. A는 AND고, 오어는 O로 쓸 거고요. 낫은 N으로 쓸 거고, 시간 지연은 이제 DS라고 쓸 거고요. 시간은 이제 0.1초 단위이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시간이 0.1초 단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5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기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단위가 0.1초니까 0.1초를 5초로 만들려면 데이터 값은 얼마를 집어넣으시는 거냐면 5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0.1초 단위에 50이 들어가니까는 5초가 되는 거니까. 네. 그 개념은 좀 다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요 시퀀스의 요거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 어드레스를 이제 완성하십시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불러야죠. R은 이제 불러오는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불러옵니다. 여기가 위에 이제 0.1 여기 번지예요. 주소예요. 그래서 처음에 불렀죠. 뭘 불렀어요? 0.0을 불렀죠. 0을 부른 거죠. 두 번째, 요거 이제 DS 이제 명령어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 지연이라고 그랬죠. 타이머이기 때문에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도록 할 건데 그 시간 지연이 몇 초라고 하냐면은 이제 5초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시간 지연에 5를 집어넣으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요거에 대한 기본 단위가 0.1이니까 얘를 50을 넣어야지 5에 대한 지연을 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다가는 이제 50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W는 출력이라고 그랬죠. 출력은 뭐였어요? T40. 그렇죠? T40. 보통 주소만 있는데 문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만 거의 이제 집어넣는데 문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죠. 여기까지 끝났어요. R하고 처음에 불렀고 시간 지연을 한 거고 그다음에 출력을 한 거죠. W 이렇게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여기 또 해야죠. 여기 처음에 뭐예요? 불러야죠. 요것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어로 뭘 써요? R 부르는 거니까 8.0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0.7인데 요 0.8하고 40.7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직렬로 연결돼 있죠. 그렇죠? 직렬로 연결돼 있고 우리가 명령어는 직렬의 경우에는 and를 쓰는 거죠. 병렬의 경우에는 or를 쓰는 거고. 간만이 어서 기억이 안 나시면 and는 직렬 연결이고 논리식으로 쓰면 곱하기를 쓰는 거고 or는 병렬 연결이고 사칙연산으로 따지면 이제 더하기인 거죠.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8.0하고 40.7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명령어는 뭘 써야 돼요? A를 써야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번지는 40.7. 그렇죠? 마지막 다 왔어요. 요거 이제 출력인데 출력이니까 명령어는 W를 쓰는 거고 번지는 3.7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뭐 그냥 쭉 쓰는 거니까는 PLC 프로그램 하라는 것 중에서 난이도가 난이도는 좀 제일 낮은 편이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딜레이 시간이 0.1초 단위니까는 5초로 만들기 위해서 50만 집어넣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고. 저항사하고 정렬용량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주파수 60에 60인 전압을 인가했대요. 역률이 0.8이고 거기에 30Hz의 22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경우에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삼상은 아니죠. 삼상이란 말이 없으니까 단상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하시냐면 I 자승의 R로 구하는데 이 전류 I라고 하는 게 임피던스 분의 전압 임피던스가 루트에 R 자승의 플러스 리액턴스의 자승분의
전압이 되니까 이 전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에 루트에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전압 전체의 제곱이 그럼 풀면 어떻게 돼요? 제곱을 안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식 제곱하고 여기 루트는 없어지니까는 R 자승에다가 리액턴스의 자승에다가 전압의 자승에다가 R.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할 거예요.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대입을 해서 구할 거냐면 R의 자승에다가 플러스 리액턴스의 자승에다가 전압의 제곱 곱하기 정. 우리가 주어진 값들을 일단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보자. 식을 세웠으니까 주어진 값들을 한번 보면 저항은 4라고 했어요. 얘는 4, 얘는 4. 그리고 전압 얼마 인가한다라고 했냐면 220V, 220V. 거의 다 왔죠. 뭐만 구하면 돼요? 얘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이 리액턴스만 구하면 되는데 이 리액턴스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 이제 얘가 용량성 이제 정제용 용량 C라고 했으니까 용량성 리액턴스고 용량성 리액턴스인 경우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까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오메가는 2파이 F 주파수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30Hz일 때의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조건이 30Hz일 때의 그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60Hz에 대한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고 먼저 60Hz에 대한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고 걔를 30Hz에 대한 용량성 리액턴스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용량성 리액턴스는 주파수하고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60Hz에 대한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고 30은 2분의 1만큼 주파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 용량성 리액턴스를 2배 하면 되죠. 60Hz의 용량성 리액턴스를 2배만큼을 하면 30Hz에 대한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면 좋은데 우리가 이 용량성 리액턴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거기 조건이 뭐가 나오면 역률이 나왔어요. 코사인 세타.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인데 얘가 세타고 얘가 저항이고 얘는 임피던스고 얘는 리액턴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코사인이 뭐냐면 이렇게 돌리는 게 코사인이죠. 그럼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에요. 역률은. 근데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의 자승 루트 하시고 분의 이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저항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 그러면 그랬을 때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얘가 어디 갔어요? 역률이 0.8. 그렇죠? 그럼 얘 구할 수 있잖아요. 얘만 모르니까. 이항에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하려면 요 밑에 분모값이 임피던스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5가 되면 되죠. 5, 8에 40이니까 그럼 4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5가 되면 되는데 얘가 4면 얘가 5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4래. 그럼 리액턴스는 얼마예요? 3이죠. 3, 4, 5잖아요. 6, 80. 3, 4, 5, 6, 80. 이 정도 이제 외우시면 좋죠. 그러니까는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리액턴스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면 넘기셔서 구하시면 돼요. 얘가 넘겨가지고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풀이 과정은 책에 있어요.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3을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60Hz일 때의 요 리액턴스 값이 얼마라고요? 3.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주파수하고 리액턴스는 용량성 리액턴스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60Hz였을 때에 3이면 그럼 30Hz일 때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x는 60에 아니다. 괜히 비례식 안 하려다가 하려고 그러니까는 좀 헷갈렸는데 넘어가시고 어쨌거나 60Hz였을 때에 3오음이니까 그러면 30Hz니까는 반비례니까는 30Hz일 때는 6오음이 되는 거죠. 주파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2배만큼 저항값은 커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얼마 되기를 봐주시면 돼요. 여기다 4제곱 플러스 6제곱에 224승 곱하기 4를 하면 그러면 걔가 3723.08W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요거식 세우는 게 먼저고요. 요거식 세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는 게 이제 먼저인데 그 다음인데 용량성 리액턴스는 역류를 이용해서 구했다. 역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한 다음에 얘는 60Hz일 때의 저항값이니까 주파수를 30Hz만큼 낮추려면 주파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반비례하기 위해서는 저항값은 2배로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된다. 구하는 거죠. 다음 시퀀스 문제가 또 나왔어요. 무접점 회로로 나타내십시오. 보통 이제 유접점 회로를 이런 게 접점이 있어서 이제 유접점 회로라고 부르는 건데 A 접점, B 접점이잖아요. 유접점 회로를 무접점 회로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꾸지 마시고 뭐 바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실수를 안 하려면 얘를 논리식으로 먼저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꾸는 게 좋아요. MC인데 출력이죠. MC 출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오프 B접점인데 B접점은 위에다가 이제 발을 씌우는 거고 직렬이니까 아까 있어서 직렬이면 곱하기 여기 병렬이죠. 병렬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기. 그러면 온 플러스 MC 요게 이제 저 그림에 대한 이제 논리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논리식에서는 이제 왼쪽은 입력이고 오른쪽은 출력이에요. 그래서 입력은 3개가 있죠. 뭐가 있냐면 MC가 있고 ON이 있고 OFF가 있어요. 출력은 이제 뭐가 있냐면 MC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할 건데 OFF의 위에 부정이 쓰여져 있으니까는 B접점이니까는 얘는 not. 얘는 이제 가로로 병렬이니까는 병렬은 무슨 5어 회로라고 했죠? 5어. 그래서 요것과 요게 직렬 곱하기니까 ND 해서 MC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MC. 여기 뭐가 있어요? MC. 그럼 얘는 여기서 신호를 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제 자기유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유접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렬로 기동 버튼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자기유지에 대한 그림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접점 회로에서는 얘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입력으로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네라고 하면은 여기 자기유지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는 필요한 전력을 이제 부위계선 변압기로 공급을 한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부위계선을 했는데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부위계선 했을 때 전체 용량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루트 3배의 변압기 한 대 용량.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가 한 대 용량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용량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전체 용량은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용량이 얘가 펌프죠. 탱크에 물을 양수를 한대요. 예. 그때에 우리가 펌프 용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9.8을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6.12를 대입을 하는데 얘가 초당이면은 물을 퍼올릴 때 초당 퍼올리면은 9.8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하시면 되고 분당 퍼올리는 거면 6.12를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분당 퍼올리는 걸로 이제 문제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6.16로 계산을 할게요. 물론 9.8로 해도 계산은 똑같아요. 지금 저희 책의 풀이는 이제 9.8로 했죠. 60으로 나눈 이유는 초를 이제 분으로 바꾸려고 60으로 나눈 거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돼요? KVH에 이렇게 되는 거죠. 효율. 그리고 요거는 여유율. 그리고 얼마만큼 물을 퍼올릴까요? 그다음에 높이.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유율은 얼마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펌프의 축동력을 15% 여유를 더 준다라고 했으니까는 1.2로 이렇게 15% 여유를 더 준 거고 매분 12만큼의 물을 퍼 올리는 거고요. 높이는 얼마냐면 15m라고 했어요. 6.12에 효율이 얼마냐면 65%, 0.65. 그렇죠? 그러면 전동기 용량이 얼마냐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52.02 킬로와트. 근데 우리가 한 대 용량을 구하는 건데 이 한 대 용량에 대한 값은 KVA니까 킬로와트를 KVA로 표현하려면 루트 3으로 역률로 나누셔야죠. 코사인 세타. 역률이 얼마냐면 0.8이래요. 0.8.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전체 용량은 얼마냐면 65.03 kVA. 그렇죠? 걔를 최종적으로 얘는 이제 부위계선 전체 했을 때의 용량이니까 걔를 루트 3으로 나누어야지 한 대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루트 3.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한 대 용량이 37.55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게 이제 변압기 한 대 용량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용량을 구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함정들은 굉장히 좀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인데 그냥 부위계선 용량 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 해가지고 역률을 계산 고려 안 할 수도 있고. 좀 함정 좀 있으니까는 요거 이제 쉬운 문제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함정이 될 만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하루의 소비 전력량이 얼마일까요? 24시간 연속 점등한 경우 하루의 전력 소비량은 어떻게 될까요? 전력 소비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시간 사용 전력량에다가 이제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조명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전력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등 한 개에 대한 와트수 곱하기 개수. 그렇죠? 전등 하나당 얼마인가에다가 전등이 몇 등 사용하는가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저 P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문제 보시면 쭉 읽다가 보시면 세 번째 줄 제일 처음에 한 대의 소비 전력은 8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한 대의
그 전등 한 개에 대한 와트 수는 얘는 80이에요. 80와트. 근데 지금 뭐가 안 나냐면 몇 등 사용하는지 안 나왔죠. 예, 우리가 몇 등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애들이 노는 걸로 구할 수 있죠.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그렇죠? 번. 여기서 왜 n이 숫자니까는. 예, 그럼 전등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FU는 밑으로 내리시고 A, E, D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면적이 얼마일까요? 전반 조명을 시설한 5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면적은 50. 그렇죠? 조도는 평균 조도는 600이래요. 600. D는 감광 보상률이죠. 감광 보상률은 얼마인가 봤더니 감광 보상률은 안 나왔는데 유지율이 나왔죠. 예. 감광 보상률은 유지율 분의 1이니까는 0.625. 그렇죠? 예, 감광 보상률하고 유지율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요. 감광 보상률은 유지율 분의 1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속은 얼마냐면 두 번째 좀 처음에 나오네요. 6000 루멘. U는 조명률이죠. 조명률은 80%니까는 0.8. 이렇게 하면은 10개가 나와요. 그럼 다 했네요. 그렇죠? 예. 10등이니까 전등 한 개는 80인데 얘가 10개. 근데 하루 종일 24시간. 이 T죠, 시간. 이고 몇 킬로와트 아워냐고 물어봤으니까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단위를 킬로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19.2킬로와트 아워가 된다라고 합니다. 계산기 눌러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전체 이제 와트수를 물어봤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 삼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 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